지난 2000년 중동 평화회담이 결렬되면서 곳곳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의회의 목표물에 분노를 폭발하기도 했죠. 바로 고대 유적 발굴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자지구 근처의 고대 유태교 회당 건물에서 다윗왕의 초상화가 발견됐는데 누가 그 얼굴을 도려내버렸죠. 이런 무분별하고 고의적인 파괴 행위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해 10월에는 팔레스타인 시위 군중들이 세겜 근처에 있는 요셉의 무덤 유적에 불을 지르고 파괴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예리코에 있는 고대 유태교 회당의 아름다운 모자이크화를 갈기갈기 찢어놨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이 중동에 어떤 상황을 몰고 왔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고고학 연구를 둘러싼 대립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고학이 두 민족의 자존심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식, 종교적 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 밑바탕에는 고고학적 논쟁이 깔려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구약 성경의 사실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서로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서로 얽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이라는 관점에선 다릅니다. 고대 유적을 확보하는 쪽이 성서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고대 유적의 파괴는 성서 고고학의 새로운 발견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유적지 자체가 200여 년 전의 정치적 분쟁 때문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과 정치는 위험한 동반자 관계죠. 하지만 중동에서는 그 역사가 깊습니다. 그 역사는 1831년 이집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금단의 땅이었던 중동을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황제 메메트 알리는 600년 만에 처음으로 서구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1838년 투르크 제국의 새로운 정책에 힘입어 미국의 성서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이 이집트의 카이로를 방문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로빈슨에겐 필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유적을 찾아 성서의 진실성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죠.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성경을 통해 알려진 내용과 일치한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말이다. 이집트 사막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로빈슨은 자신의 목표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언급된 지역 대부분이 이미 잊혀진 곳이었죠. 지명이 사라졌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로빈슨은 고대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지 주민이나 베두인족 상인들로부터 하나씩 단서를 찾아나갔습니다. 에드워드 로빈슨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면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고대 지명과 현재는 아랍어로 바뀐 지명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최초의 학자였습니다. 성서 고고학의 선구자였죠. 아랍어로 텔 콰디는 심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단은 심판이죠. 이에 따라 로빈슨은 텔 콰디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단 지역이라고 추정해냈습니다. 150년 뒤 로빈슨의 추정이 맞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단 지역은 성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됐죠. 로빈슨의 탐사 여행은 2달에 불과했지만 그가 쓴 책은 이 분야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로빈슨의 연구 결과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유적 지역을 발굴할 때나 역사를 캐려고 할 때 가장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지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는 현재의 이스라엘 지역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지명과의 상관관계를 최초로 밝혀낸 선구자입니다.
로빈슨의 연구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65년 5월 12일 팔레스타인 탐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27살의 공병 장교였던 찰스 워런이 이 재단에서 발족한 탐사대를 이끌었죠. 워런은 로빈슨이 밝혀낸 성서의 유적지를 찾아가 실제로 발굴까지 해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867년 2월) 워런의 탐사대는 예루살렘을 향했고 하람 알 샤리프라는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솔로몬 왕이 직접 세운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워런은 이 지역의 옛 구조가 그 증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시도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내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 떠돌았다. 발굴을 위해서는 성전벽 주위에 소량의 폭약을 땅속 깊이 설치해야만 했다. 발굴이 몇 년째 진행되면서 폭약의 양도 늘어나게 됐다. 거대한 성벽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폭약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자꾸만 땅을 파헤치자 경계심을 느낀 이슬람 교도들이 현지 관리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국에서는 탐사대가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는 일체 땅을 파헤치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워런은 공병 장교로서 실력을 발휘해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기 땅을 마음대로 파헤칠 수 있는 땅 주인과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의 땅만을 파헤칠 수 있을 뿐 다른 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남쪽 성벽 근처의 한 지점을 골라 주위의 이목을 받지 않도록 위장하면서 몰래 파내려가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새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땅속으로 구멍을 파내려가 안반층까지 도달한 다음에 찾고자 하는 지역에 도달할 때까지 터널을 파나갔죠. 예를 들어 현재 이슬람의 아라크사 사원과 황금돔이 있는 하람 알 샤리프까지요. 워런은 지하 굴착 기술을 이용해 예루살렘 지역을 속속들이 파헤쳤습니다. 워런은 현지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터널을 파서 예루살렘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찰스 워런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산 지역을 아주 정밀하게 탐사해냈습니다. 벌써 125년이나 지난 지도지만 지금도 성전산에 관한 한 가장 정밀한 지도로 손꼽힙니다. 워런이 발견한 흥미로운 유적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기온 샘에서 나온 물을 고대 도시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했던 지하 갱도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1867년에 찰스 워런이라는 영국인 탐험 대장을 따라왔다면 그가 이 지하 갱도를 발견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했을 겁니다. 안으로 들어온 워런은 샘물을 가로질러 여기 있는 너비 13m, 높이 12m의 갱도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성서 고고학서의 한 획을 긋는 대발견이었죠. 고대 도시의 상수도 시설을 발견했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더욱 관심을 끄는 건 이 지하 갱도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울 때 이용했던 비밀 통로일까 하는 점이죠. 그러자 워런이 발견한 이 지하 갱도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시노르라는 소리 제기됐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거터, 즉 배수로죠. 현대 히브리어는 물파이프입니다. 이 시노르야말로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기습한 기습 통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에 대한 논쟁은 100여 년간 계속되다가 우연한 발견을 통해 결론이 났습니다. 워런은 지하 갱도의 발견을 통해 성서 고고학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적 발굴 기술은 비판을 받았죠. 터널 굴착 방식은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터널을 뚫으면 유적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방법이고 더구나 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죠.
팔레스타인 탐사재단의 연구자들은 성서 고고학의 발전을 위해선 새로운 탐사 기술이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890년) 런던. 찰스 워런의 터널 굴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자 팔레스타인 탐사재단 관계자들은 고고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탐사 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이집트학 전문가인 윌리엄 매튜 패트리가 그 소임을 맡게 됐죠. 패트리는 이집트에서 주거층을 발굴하는 새로운 유적 발굴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유적지를 탐사하기 위해 굴을 파들어가는 방식 대신에 그는 특정한 지질 단층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끔 파내는 방식을 썼죠. 이 방식은 성지 사막의 산지에 있는 언덕을 탐사하는 데 아주 이상적이었습니다. 바로 텔이라고 하는 유적 언덕입니다. 고대 중동의 동부 구릉지대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여기를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죠? 여기 보시면 구역별로 참호가 파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지하 20여 미터 안반층까지 파낸 겁니다. 저기 보이는 하얀 물질이 바로 기반암입니다. 연대는 기원전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지금 보이는 이곳에 약 30개 도시가 있습니다. 한 도시 위에 또 다른 도시가 세워졌죠. 그야말로 중동 고대사의 박물관입니다. 패트리는 1890년 텔-엘-헤시 지역에서 유적 탐사에 착수했고 그의 주거층 발굴 방식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패트리는 주거층을 구분하는 새로운 탐사 방법으로 중동 지역 고고학을 발전시킨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구릉지대에 고대 도시의 유적들이 중첩적으로 쌓여 있다는 사실과 가장 오래된 유적은 맨 밑에, 가장 최근의 유적은 맨 위에 쌓여 있다는 점에 착안했던 거죠.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해서 유적들의 연대를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패트리는 유적지를 점점 더 파내려가면서 각 문명마다 독특한 형태의 도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각각의 도기 형태를 면밀하게 기록하고 거기에 일치하는 시기를 추정해냈습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중동의 모든 유적지 연대를 구분하는 데 쓰이는 도기 형태 분석의 시초가 됐습니다. 패트리는 도기가 연대 구분의 잣대가 된다는 걸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그 방식이 쓰이고 있죠. 패트리의 새로운 탐사 방식에 힘입어 고고학자들은 구약 성서의 의문점들을 볼 수 있는 도구를 얻은 셈이죠. 하지만 유적 탐사는 몇 년간 중단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디난드 대공의 암살 사건을 도화선으로 전 세계는 갑자기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독일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 미국 등과 하루아침에 적대국이 되었죠. 서방의 고고학자들은 유적 발굴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대전은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18년 독일이 패전하자 영국이 중동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죠. 국제연맹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신탁 통치령을 발표하면서 서방 고고학자들의 접근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성서 고고학의 황금시대가 열린 셈이죠. 19세기의 고고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하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고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적 발굴을 통해 성서의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죠. 그러자 고고학에 대한 기대와 학문적 관심이 아주 높아졌죠. 고고학이 성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고요. 이러한 학문적 경향의 선두주자는 미국의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교수였습니다. 아브라함 비란도 올브라이트 교수의 제자였죠. 그분은 아주 엄격한 현장 감독 스타일이었죠.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천재였죠. 우리들에겐 하나의 벽이었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올브라이트 교수는 상당한 학문적 업적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로빈슨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죠. 그는 성서의 사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계의 새로운 조류에 반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교수는 원래 19세기의 성서 비평 이론의 입장에서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발견하고 있는 성과들이 성서의 사실성을 긍정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는 성서의 사실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버리고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성서 고고학의 창시자들은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대 문명의 유적들을 하나둘 발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서에 대한 비판론을 부정하고 성서의 내용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찾으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올브라이트 교수는 가장 인상적인 유적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드디어 구약 성서 여호수아의 유적을 찾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거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발에 닿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구약 성서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하던 가나안인들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가나안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리고성의 함락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죠. (1926년) 올브라이트 교수는 여호수아가 함락시킨 성이 있다는 것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베텔 지역의 유적층을 조심스럽게 파내려간 결과 성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폐허가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계속한 결과 기부아라는 고대 언덕과 비슷한 지층을 발견했죠. 그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유적층은 구약의 판관계에서 묘사된 대로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다른 성서 고고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폐허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리고성의 무너진 성벽도 있었죠. 존 가스탱은 옛날 여리고성이 있던 타렐 술탄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1930년대에 발굴 작업을 했죠. 그리고 성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심하게 파괴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무너진 성벽과 진흙 벽돌 조각 등이 발견됐고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됐죠. 그 뒤로 약 20년 동안 이것은 여호수아의 정복을 증명하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1940년에 올브라이트 교수는 고대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재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성서와 고고학적인 유적을 토대로 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죠. 이 조사를 통해 신학적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발견을 거듭할수록 수많은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졌다. 구약 성서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점점 늘어난 것이다. 올브라이트 교수님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은 성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점과 함께 고고학적인 연구를 뒷받침한 점입니다. 신학과 고고학 사이에 다리를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는 분쟁의 불씨가 있었고 또한 올브라이트 교수의 연구 성과를 위협하면서 성서 고고학 자체를 뒤흔들 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유태인들이 나치의 핍박을 피해 다니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했죠. 2차 대전이 끝나자 이곳에 살던 유태인들은 유엔을 통해 영구 정착권을 얻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정식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죠. 이 새로운 유태인 국가의 영토는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가나안 땅을 근거로 하여 설정됐습니다. 이집트의 와디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2차 대전 후 유태인들의 국가를 세우려고 할 때 어느 지역에 세울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안들이 검토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간다 땅을 제안했고 마다가스카르를 제안하기로 했죠. 유태인들이 끝내 중동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오로지 성경의 내용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건국은 주변 아랍 국가들의 즉각적인 무력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연이은 전투에서 더 많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결국 중동 사태가 잠정적인 휴전에 접어들자 고고학자들은 다시 유적 탐사에 나섰습니다. 이때 성서 고고학계에서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52년 영국의 저명한 탐사가 캐서린 캐니언이 여리고 지역에서 새로운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여 년 전 존 가스탱이 무너진 성벽의 유적을 발견하고 여호수아 정복의 증거라고 추정했었죠. 캐니언은 새로운 탐사 기술을 통해 가스탱의 가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이죠. 캐서린 캐니언은 가스탱이 발굴한 것과 똑같은 파괴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연도가 기원전 1550년경으로 나타났죠. 즉 가스탱이 추정한 연도보다 150년 정도 앞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보다 150년에서 200년 전에 파괴된 유적이란 거죠. 캐니언은 가스탱이 틀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벽은 기원전 1400년경에 파괴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기에 여리고성은 이미 완전히 폐허였던 것이죠. 캐니언은 다른 유적지의 연대 측정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했다는 고대 도시에서 그 흔적을 나타내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청동기 시대 말기까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당시 물질 문명에 대대적인 변화도 없었다. 구약 성서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정복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 이에 따라 정복설에 대한 의문이 학계에 퍼지기 시작했죠. 고대 가나안 지역의 파괴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여호수아가 어딜 파괴하고 어디를 정복했다는 유적의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학계에서도 이것이 정복의 증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입장이 됐죠. 올브라이트 교수의 연대 구분은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과학적 판단에 소홀했다는 비판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고고학적 탐사는 성서 고고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서 고고학이라는 말 자체가 풍기는 뉘앙스대로 대부분 성서학자나 신학자들이 연구했던 분야죠. 성서의 내용을 증명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정복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러던 중 의외의 사건을 통해 한 가지 가설이 도출됐습니다. 1967년 6월 5일 전운이 감돌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전쟁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이스라엘은 가자, 시나이 그리고 요르단 서안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 새로운 영토에서 뜻하지 않게 유적 발굴 붐이 일어났죠. 고고학을 전공한 핑켈스타인도 요르단 서안을 탐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에 대해 상반된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윌리엄 올브라이트 교수가 주장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무력으로 정복했다는 증거와 고고학적인 기록들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학계의 입장으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초원지대를 유랑하던 유목민이었는데 고원지대인 가나안 지역에 평화롭게 유입됐다는 학설입니다. 정복은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걸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텔아비브 대학 연구팀은 요르단 서안의 중앙 고원지대에 대한 심층적인 탐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주거지 유적들을 꼼꼼하게 살펴나갔죠. 그렇게 모은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그 지역의 초기 정착사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러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죠. 우리가 유적지에서 발견한 것은 정착과 위기가 교차했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롭게 정착해 살다가 위기가 찾아오곤 했던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토착민이었다고 봅니다. 이들이 겪었던 위기는 외부 세력의 유입보다는 자체 사회의 경제적 변화에 의한 것이었고요. 이와 같은 발견을 토대로 핑켈스타인은 고대 이스라엘의 형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가나안 토착민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이죠. 핑켈스타인 교수는 고대 이스라엘이 정착민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형성된 국가라고 봅니다. 원래 가나안에 살던 토착민들이었던 거죠. 외부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 끌려간 적도 없고 모세의 탈출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토착민의 일부였던 것이죠. 윌리엄 디버는 이 이론에 동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약간 다른 점도 있지만요.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착민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는 구성원 대부분이 정착한 유목민 출신이라 보았고, 저는 유목민과 가나안 주변 지역의 농민들, 즉 타락했던 가나안성의 현실을 참기 힘들어 빠져나온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봤죠. 그 일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저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부류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구성원의 성분에 상관없이 하솔이라는 이 고대 도시의 유적을 살펴보면 많은 마을들이 아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궁전이나 성전 등이 없고 그저 단순한 촌락만이 모여 있었죠. 이것은 기원전 12세기에서 11세기의 유적입니다. 정착이 이루어졌던 시기죠. 이곳에 살던 이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든 초기 이스라엘 사람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간에 이 두 세기에 걸친 정착사를 보여주는 이 유적에는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상이 드러났습니다. 기원전 10세기와 9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했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들을 초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초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릅니다. 아마도 나중에 생긴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의 선조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죠. 핑켈스타인 교수는 그 점에 대해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핑켈스타인의 혁신적인 이론은 전통적인 성서 고고학계를 뒤흔들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죄서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또 한 차례 심각한 학문적 논쟁이 벌어졌죠. 죄서주의라는 표현은 성서의 역사적 사실성을 최소화하는 이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랑과 국가 건설은 한마디로 지어낸 이야기, 전설이죠. 좀 심한 표현 같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350만 명이 40년 동안 시나이 사막을 유랑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물을 건넜다는 얘기도 믿지 않고
한 조상의 후손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도 믿지 않죠. 성서의 내용을 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역사적 가치가 없죠. 신앙적 차원에서 믿는다면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뿌리 깊은 역사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겠죠. 죄소주의 학파에서는 구약 성서가 묘사된 사건들보다 수천 년 뒤에 쓰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어를 쓰는 유태인, 즉 헬레니스트들이 썼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뿌리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기도 했고요. 그들의 고유한 관습이나 전통,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그 대부분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죠. 기존의 성서 고고학계에서는 성서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했다고 하면 일단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믿는 순진한 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소주의 학파는 출발점부터 달랐죠. 고고학적인 증거, 성서 이외의 증거들과 합치될 때만이 성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는 비판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증명되지 않은 건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쪽이죠. 1995년 성서의 역사성을 짓밟는 듯한 죄소주의 학파의 이론은 특집 기사거리가 됐습니다. 보수적인 고고학자들에게는 아주 난감한 일이었죠.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책을 누군가 펴내면 당장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인터뷰를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젊은 학자가 학계의 권위에 도전하는구나 하고 관심을 갖겠죠. 새로운 학설을 대담하게 내놓았다는 점에서요. 그런데 열광적인 분위기가 가라앉고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게 다시 확인된다면 누가 그 학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잘못을 따지고 들겠어요. 그런 게 문제죠. 최소주의 학파가 등장해서 성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중적인 화제를 모았죠. 하지만 이런 급진적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전 그들이 지난 10여 년간 너무 지나친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일침을 가하기로 결심한 학자가 바로 애리조나 대학교의 윌리엄 디버 교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성서의 기록자들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에서 수정론자들의 이론에 이의를 제기했죠. 수정주의자들은 성서의 인물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고 가나안 정복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증명된 바는 없지만 아니라고 증명된 바도 없죠. 성서의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좀 골치 아프죠. 어쨌든 그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해도 저로선 행운입니다. 성서 전체의 내용이 틀렸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는 일이죠. 디버 교수는 죄소주의 학파에서 주장하는 대로 구약 성서가 기원전 2세기경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유태인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주장에 대해 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가 헬레니즘 시대에 쓰여졌다는 주장은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와 맞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 학자들 대부분이 그리스 고전에 대해 잘 모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 잘 모르면서 구약 성서가 그때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죠. 구약 성서의 작성 연대에 대한 죄소주의 학파의 주장에 대해 디버 교수는 예루살렘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2개의 두루마리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서에 언급된 사제의 축복에 대해 쓰여 있었는데 작성 연대가 기원전 600년경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성서가 400년 뒤인 기원전 2세기경 헬레니즘 시대에 쓰여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두루마리 문서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리스어 성서에 쓰여진 내용 대부분이 유태인들에 의해 작성된 게 아니라 철기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작성됐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 2개의 두루마리 문서가 성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구약 성서가 헬레니즘 시대 이전에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건
역사가로서 성급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연대는 가장 초기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나온 걸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죄서주의 학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그들이 발전시켰던 성서 고고학 분야의 후배 연구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19세기 초 성서에 대한 비판이 윌리엄 올브라이트의 연구를 촉발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죄서주의 학파의 성서 비판은 신앙의 바탕을 둔 연구를 촉발시켰습니다. 제가 신앙적인 의도를 갖고 있냐고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전 성서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죠. 성서를 진지하게 대하면서도 고고학과 역사학의 자료들을 신중하게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고 윌리엄 올브라이트 교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는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방법론을 갖고 성서에 대한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호프마이어 교수는 위성사진과 지면 천공 자기 측정법 등의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1994년부터 이집트 사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요새 지역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학계의 연구 경향이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됐죠. 그러다가 70년대 중반부터는 그 반대가 됐고요. 우리는 지금 최소주의 학파의 영향으로 너무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와 같은 연구 경향은 하솔의 유적 발굴을 통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도시였던 이곳은 성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정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공격하여 그 왕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불을 질러버렸다.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 하솔에서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고 하솔이 함락되면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 정착했죠. 하솔은 정밀하게 탐사해볼 만한 곳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록과 유적이 과연 서로 부합하는지 말이죠. 1996년 하솔의 유적 발굴에 착수한 암논 벤 토르는 성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정복을 입증해줄 만한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이곳은 왕이 살던 곳입니다. 저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불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하죠. 오랜 세월 동안 햇빛에 노출되고 빗물에 씻겼는데도 말이죠. 지금도 재가 묻어 있습니다. 파편 조각은 1m가 넘습니다. 저 성벽의 현무암에 금이 간 게 보이죠. 저희가 붙여놓은 겁니다. 완전히 파괴된 흔적들이 남아있죠. 보세요. 파괴된 궁궐의 흔적입니다. 저쪽에도 궁궐이 무너진 흔적이 있고요. 불에 의해서 파괴된 것만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심한 화재의 흔적은 지금까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벽돌까지 녹아버렸으니까요. 도기에도 이렇게 녹은 흔적이 있죠. 하솔이야말로 철저하게 파괴된 유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파괴했을까요?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도록 하죠. 외계인이 와서 파괴했다는 주장만 빼고요.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했을까요? 이 문제가 풀린다면 그야말로 학계의 모든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벤 토르가 추정한 대로 정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을 파괴했다면 성서의 이야기가 맞는 셈이죠. 아니라면 핑켈스타인의 또 다른 가설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하솔은 이집트인들이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도시와의 전쟁으로 파괴됐을 수도 있고 해양 세력의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꼭 여호수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야 많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성서의 내용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예 고려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성서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이지요. 구약 성서라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죠. 전 벤투르 교수가 하솔의 유적지에서 발견한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서로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걸 여호수아의 정복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벤토르 교수의 주장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하솔을 파괴했다는 증거는 불에 탄 성벽만이 아닙니다. 파괴된 궁궐터에서 나온 가나안과 이집트의 고대 종교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은 훼손된 흔적이 역력했으며 이는 아주 의미심장한 발견이었죠. 이건 스핑크스 상인데요. 고의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머리가 잘려나가고 발도 잘려졌죠. 누군가 이름을 새긴 흔적도 있고요. 고대 중동에서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사원과 우상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고의적인 훼손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솔을 파괴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다는 결론이 나오죠. 핑켈스타인이나 벤토르 두 사람은 아직 논쟁 중입니다. 증거로 발굴한 유적들에 대해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죠. 논리적으로 완벽한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논쟁을 벌이고 있고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벤토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주장하는 가설의 대부분이 틀린 게 되어버리고 말죠. 벤토르 교수는 성서의 내용을 해석하는 면에서도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해석하는 면에서도 저와 입장이 달라요. 그건 좋습니다. 논쟁의 일부니까요. 꼭 하나의 시각이나 하나의 가설만이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최소주의 학파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며 토론을 벌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학문의 세계입니다. 탐과 논쟁의 문을 열어놔야죠. 때로는 논쟁이 격렬해질 때도 있지만 양쪽 모두 그들의 논쟁이 어디까지나 학문적 논쟁이라는 점을 되새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며 전쟁이나 무력 충돌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평화롭게 유입된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정착했던 건 분명하니까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고 그에 대한 역사와 전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6월절 만찬 자리에서 그 유래가 담긴 기도서를 읽을 때면 내용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내용과 다르다고 굳이 말하진 않죠. 그 이야기 자체는 우리에게 중요하며 감명을 주는 것입니다.